뉴욕 증시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최근 상승세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었는데도 이날 뉴욕 증시가 떨어진 것은 연준이 빠르면 이번 여름부터 채권 매입 규모를 줄여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는 20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하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다우지수는 0.12%, S&P 500 지수는 0.07% 내렸고 나스닥 지수도 0.07%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숨고르기 분위기 속에 상승세로 마감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돌아온 최고치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특별한 재료 없이 앞으로 장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뚜렷했습니다. 영국은 0.48% 상승하며 2000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69%, 0.53% 상승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0일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시장 회복을 평가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이날 시카고 공인재무분석사협회에서 강연을 통해 고용시장 개선이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반스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연준 고위 인사들의 양적 완화 축소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양적 완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리처드 피셔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피셔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양적 완화의 효과라고 지적하며 자산 매입이 증시 부양에는 도움이 됐지만 경제 살리기에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국채 매입 조치는 유지하면서 모기지 담보증권 매입부터 서서히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강세를 이어가던 달러는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여부 논란과 뉴욕 증시 약보합 등으로 인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02엔 33센에 거래돼 전거래일에 102엔 97센보다 하락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 달러 인덱스는 83.791로 전거래일에 84.225보다 하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9달러 40센트 1.42% 오른 온스당 1384달러 10센트에 체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강세 소식에 장 초반에는 1990선을 넘나들면서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해서 기관의 매도 속에 1980선에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제 장에서 일본 증시는 1% 이상 오르면서 역시 국내 증시와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간밤 마감된 글로벌 증시에서 유럽 증시는 상승 흐름을 지속하면서 영국 증시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뉴욕 증시는 그동안 4주 연속의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소폭 내려 마무리가 됐습니다. 별다른 경제 지표 발표는 없는 하루였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확인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출발합니다.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뉴욕 증시는 굵직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그동안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우려에 따라서 소폭 내려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 안에 종목들 움직임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우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던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올랐던
증시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그러한 오늘의 그 뉴욕 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12포인트 내린 0.11% 내린 15,335.2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8포인트 0.07% 떨어진 1,666.29포인트를 좀 기록했습니다. 우선은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0.07% 하락했는데 우선 3대 지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마감하면서 저희가 최근에 상승세가 한풀 꺾인 그러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은 그 특별한 어제 같은 경우는 재료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 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재료가 없는 그러한 뉴욕 증시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번에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장 초반부터 장 끝날 때까지 우려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서 하락세를 좀 이어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별로 보더라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역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시장 하락을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둘러싼 연준 고위 인사들의 엇갈린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리처드 피셔죠. 미국 댈러스의 연방준비원 총재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폭력이 된다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부분을 재차 좀 강조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가장 큰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양적 완화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자산 매입이 증시 부양에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경제 살리기의 효과를 발휘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해서 시장에서 효과적인지 효과가 그렇게 미미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공박이 일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양적 완화 공방이 계속적으로 뉴욕 증시에서도 등락을 반복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듯이 이러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그리고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데 찬성하는 입장을 좀 밝힌 바 있는데요. 피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양적 완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정 참여율을 어떻게 보면 무척 중요하게 좀 고려했던 사항이라고 좀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적으로 갖고 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논란은 될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22일에 미국 의회에서 버냉키 연준 의장이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이 자리에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내놓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좋다 안 좋다 얘기는 많지만은 우선은 버냉키 연준 의장의 가장 발언이 좀 크기 때문에 22일에 22일에 버냉키 의장의 어떤 언제 같은 경우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연일 강세를 이어가던 달러화는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때문에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 유가는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원유 수에 대한 전망도 있었고 달러 약세 부분도 있으면서 좀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제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배럴에 69센트, 0.71%까지 오르면서 크게 좀 상승세를 좀 마감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계속적으로 봐야겠지만 뭐 달러가 어떻게 약세를 좀 보여주면서 원유 수요에 대해서 낙관적인 그런 기대감이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뭐 달러 약세, 원유 수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어제는 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양적완화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영향은 없지 않아 좀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달러 약세 그리고 원유가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으로 좀 메커니즘 좀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과 상품 가격 동향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 가격 부진세에 이어서 이제 은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서 폭락세를 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아시아 상품 시장에서 특히 싱가포르 상품 시장에서 이 은 가격이 크게 하락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뉴욕 상품 시장에서는 반등세가 나오긴 했지만 어제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서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장중에 8.8%까지 내렸고요. 종가는 마이너스 7%, 온수당 $20 69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가격은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 가격 약세에 따른 은 가격에도 다소 균열 조짐이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서서히 현재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렇게 은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서 크게 떨어진 것은 일부 헤지펀드의 엔투기 청산 손실 물량이 출회되면서 장중 $22 36센트에서 $20 30센트까지 4분 동안 무려 10분간 크게 하락한 폭락세가 시현됐습니다. 이런 점이 오늘 뉴욕 시장에서 다소 반등세로 나오면서 그 부정적인 영향은 현재 가시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헤지펀드의 추가 손실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위험성도 다소 현재 불투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금속 시장의 약세가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2010년 7월 이후 가져가면서 이런 달러의 강세 기조로 인해서 금 가격과 귀금속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좀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싱가포르 상품 거래 시장에서 은 가격에도 이런 영향이 어느 정도 이제 투영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거래는 일부 헤지 펀드의 프랍 트레이딩, 자기 자본 거래의 손실 물량이 출회된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현재 애써 좀 평가 절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손실 물량을 시장에서 떠넘기는 것, 이 자체로 봐도 시장에 좀 가격 균열 조짐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금 가격이 슈퍼 사이클, 10년 내지 20년에 걸쳐서 장기 사이클이 종료되고 있다라는 이런 움직임도 귀금속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같이 맞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은의 관련 귀금속인 백금과 팔라듐의 가격도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크게 돌아서는 부진세가 나타났습니다. 금 가격은 지난 4월 15일 9.3%의 기록적인 폭락세에서
오늘 반등을 하고 있지만 1384달러 10센트 정도 수준에서 현재 머물고 있고요. 올해 은 가격의 움직임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구 전략의 논란이 계속되는 부분, 이런 그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계속되는 한 귀금속 시장의 움직임은 다소 부정적 영향에서는 비껴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향후 부진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올 들어 귀금속 시장에서 은 가격이 더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어제 싱가포르 상품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자 주요 IB들이 은 가격에 대한 전망치를 어제 속속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20달러 30센트에 마감을 했고, 오늘 뉴욕 시장에서는 1%가 오른 22달러 58센트의 은 가격이 마감을 했습니다. 시티뱅크에서는 은 가격이 20달러의 현재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 가격이 깨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프랍 트레이딩의 헤지펀드가 20달러 언저리 수준에서 물량을 대거 처분했다는 점, 이런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티뱅크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27달러와 28달러 수준에서는 물량을 정리할 것을 현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은은 전통적으로 태양광 패널과 전자부품의 소재로 쓰이고 있지만 헤지펀드나 투기적 수요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은 금 가격을 추종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변동성은 금보다는 매우 그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투자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다음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이미 103원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리 아키라 일본 재정경제상이 추가 엔화 약세는 원치 않는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이 일본 채권 금리를 조금씩 현재 부추기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수입 가격의 부담이 늘어나자 이 아마리 아키라 재정경제상이 다소 신중한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재 일본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관료 중심에서 조금씩 이제 엔화의 추가 오버슈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베노믹스는 아베 총리가 현재 총리로 등극한 이후 6개월 만에 현재 일본 정부가 내심으로 바라는 100엔대 수준에는 이미 올라선 상태입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오늘 새벽에 102.24엔까지 장중에 거래를 했었는데요. 103엔대에서 소폭 현재 강보합 수준으로 내려온 수준입니다. 아마리 아키라 재정경제상은 지난 19일 날 NHK 방송과의 기자회견에서 추가로 엔화가 약세로 가져가는 것은 득도 있지만 실이 크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런 점은 일본이 앞으로 아베 총리나 아소다로 부총리가 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수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새로운 변수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연준이 양적 완화의 출구 전략의 검토 발언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입 물가 중에서 현재 일본이 가져가고 있는 그 원자력 발전의 원전 제로 정책, 이런 쪽에서 유가라든지 이런 쪽의 도입이 물량이 크게 현재 들이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원유와 천연가스에 도입할 경우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비용이 엔화 약세로 인해서 커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아마리 재정경제상이 그 언급을 통해서 그 부정적 여파를 좀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투자자들도 잘 알다시피 2011년 동일본 그 지진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일본은 아직까지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원전 제로 정책을 가져가면서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엔화가 25% 이상 절하 추세를 가져가면서 수입의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도 이런 엔화 약세에 대한 아마리 경제상의 그 조심스러운 입장이 토로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아마리 경제상은 또 어제도 한 1.4% 정도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에서도 경계감을 피력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제 엔화의 수준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 얼추 도달을 했기 때문에 현재 102엔대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연말에 110엔대까지 전후 수준으로 현재 일본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 많은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아마리 경제상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일본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우려 섞인 내용을 좀 토로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의 큰 폭의 조정을 미리 차단하려는 정부 관료의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225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40% 이상의 폭등세를 현재 시현을 하고 있고요. 추가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지나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현재 녹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5월 단칸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엔화의 약세 기조로 인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그 점진적인 좋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수입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엔화 약세에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쪽으로 아마리 재정경제상의 코멘트가 나온 점, 향후 아베 총리와 아소다로 부총리의 발언을 좀 유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트렌드 업종을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의 조중흠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상승을 보였던 업종은 어떤 업종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번 주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 운송, 정보통신, 레저,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주, 해운주 등 운수 창고 업종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 운수 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제 자동차 업종이 4.53%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자동차 업종 보면 MSCI 자동차 지수가 최근 한 달 새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런 글로벌 자동차업 지수가 상승한 데 비해서 한국 자동차 업종은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데 따라서 이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이제 그 운송 장비 업종에서는 이제 조선주는 좀 부진한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업종만 상승을 했고요.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업종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업종이 상승한 것은 이제 그 최근에 저금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인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 업종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정보통신 업종 그 이익 모멘텀이 가장 살아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레저 엔터테인먼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저나 그 경기 사이클에서 벗어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운수 자동차 쪽 앞으로 상승 흐름 어느 정도 더 지속될지 보시는지요? 네, 먼저 그 운수 창고 업종 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그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때는 이제 북한 리스크나 엔화 약세, 그리고 이제 중국발 조류 독감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엔화 약세를 통해서 그 일본 노선이 상대적으로 고마진 노선인데 그쪽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이제 기름값 많이 떨어지면서 제트유가 도입 원가가 감소를 했고, 그래서 유류비 감소 효과로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3분기는 여객 부분 성수기고 4분기는 화물 부분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항공업종 그동안 계속 안 좋았던 이유는 엔저에 따른 것도 있지만 좀 더 추세적으로는 이제 그 화물 부분이 경기 침체로 계속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공업종 제대로 살아나려면 경기가 좀 살아나고 화물 부분이 이제 살아나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해운업종 업황을 알려주는 BDI 지수, 즉 발틱 운임 지수를 보면 올해 내내 아직 별로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또 한국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재무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 1, 2위인 한진해운의 부채 비율이 700%고 현대상수는 지금 800%를 기록 중인데요. 지금 글로벌 해운사 보면 거의 평균 100% 내외인 것을 그 뒤집어서 본다면 지금 유동성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제 중소형 해운사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흥하해운이나 KSS 해운 같은 경우에는요, 비용 절감이나 틈새 시장 공략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종을 보면 이제 퍼가 5배에서 6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계속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저나 아니면 주말 특근이 11주 연속 무산되는 그런 이슈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못 펴고 있는데, 이런 엔저 추세가 완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주말 특근이 이제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한 주 동안 시장을 이끌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또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상승 전망 업종으로 먼저 네. 유통주를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는 실적 발표가 대형 유통업체로 좀 몰려 있는데요. 예. 이제 미국 유통업체들 보면 4월 기존점 매출 지표가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 발표한 미국 소비심리 지수가 2007년 7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주 유통업체 실적 어느 정도 좋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규제나 소비심리가 계속 냉각되면서 유통 쪽 계속 안 좋았는데요. 2분기부터는 정부 경기부양책이 좀 이제 발의가 된다면 소비 경기가 개선되면서 어느 정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저 반도체 업종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올해 초 대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2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디램 가격도 계속 상승 중인데, 지금 보면 디램 업체들 같은 경우에 모바일 디램 쪽으로 이제 공급을 좀 생산을 계속 하고 있는 반면에 PC 디램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요. 이제 디램 공급 업체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또 하반기에는 이게 계속된다면 디램 공급이 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을 이끌 유망 업종으로 오늘 유통과 그리고 반도체 업종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 것인지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FOMC 앞두고 좀 관망세가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 87%의 업체들의 실적 발표 완료되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들은 지금 절반만 실적이 발표되었고 또 남은 업체들도 실적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대형주 위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반도체 업종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PC D램 업황이 지금 완전히 살아나고 있고요. 거기 더해서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모바일 D램 역시 계속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메모리 위주의 한국 반도체 업종에 아주 좋은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레버리지가 상당히 큰 SK 하이닉스와 같은 업체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원익 IPS나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도 이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미세 공정 전환이 이어짐에 따라 장비 교체의 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있어 더욱더 호조가 예상됩니다. 한편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비 회복 기대감은 좋으나 이 검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보듯이 수치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비 업황에 좀 휘둘리지 않는 내재적인 성장 기업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백화점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2분기도 계속 안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롯데 하이마트나 휠라코리아 같이 이제 기업 자체 성장성이 부각되는 업종 기업에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요?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롯데 하이마트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통업종 중에 가장 이제 좋게 나오고 있고요. 작년 기저효과나 모바일 매장 고신장 그리고 롯데카드 시너지 효과 등이 겹치면서 2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에어컨 예약 판매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고 5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세일 효과까지 겹칠 것으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롯데 쇼핑카의 시너지 효과까지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요. 지금 현재 박스권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주가 83,000원대에서 매수가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95,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만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롯데 하이마트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장안동 지점의 조중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건설업계 경영난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강남권 등 요지 재건축 사업이 길을 잃었습니다. 서울 강남, 강동, 경기 과천 등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잇따라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양천구, 목동 등 수도권 7개 지역에 박근혜 정부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 10,000가구가 건설됩니다. 정부는 철도, 역사, 유수지, 폐선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주변 임대료보다 싸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우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속되는 엔화 환율 하락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환율 시장에 대한 개입을 시사한 것으로 향후 정부 대책이 주목됩니다. 시중금리가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과 시티은행, 수협은행 등이 지난달 대출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시티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지난 3월 연 8.04%에서 지난달 연 8.15%로 올랐고 수협의 신용대출금리도 같은 기간 연 5.96%에서 6.47%로 뛰었습니다. 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건설업계의 불황,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그 여파가 재건축 사업까지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건설업계의 경영난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예.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강남권 등 요지 재건축 사업이 길을 잃었습니다. 서울, 강남, 강동, 경기, 과천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잇따라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면서 참여업 심세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6차는 최근 2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가 전무해 아예 입찰조차 시치하지 못하고 유찰됐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37, 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이 인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인근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 등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입주한 뒤 대치동, 압구정동을 대체하는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초 조합 측은 두산건설과 가계약을 맺은 상태였으나 이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자 조합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 나선 상태였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는 비단 신반포 6차 사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매머드급 재건축으로 관심을 모았던 강동구 고덕동 주공 2단지의 경우 2차례 시공사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뒤 지난 3월 사업 방식을 확정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꿔 시공사 선정에 나선 상태인데요.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시 주공 2단지 역시 3번의 시공사 선정 입찰 끝에 복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참여해 겨우 경제 입찰 조건을 갖췄지만 이번에는 조합원의 반대에 부딪혀 시공사 선정총회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강남권 시공사 선정이 조합원 동의 받기만큼 어려운 일이 돼버렸는데요. 노원구 공릉동 대릉 현대아파트는 벌써 3번째 입찰에 나선 상태며 동장구 상도동 대림아파트도 3회, 강동구 성내동 미주아파트는 2회 유찰을 겪는 등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하철역 주변 등 7곳에 행복주택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짚어봤듯이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오류역 등 철도부지 4곳과 잠실 등 유수지 3곳에 1만여 가구의 행복주택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7개 시범 사업지는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저소득층은 물론 대학생,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소형 임대주택과 함께 업무,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구로구 전철 1호선 오류역에서 설명회를 갖고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시범사업 지구를 발표했습니다. 시범지구는 총 7개의 지구 48만 9천 제곱미터로 여기에는 1만 50가구의 주택이 건립됩니다. 7개 지구는 전철 1호선 오류동역, 경의선 가자역, 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 4호선 고잔역 등 철도부지 4곳과 양천구 목일동, 송파구 잠실, 송파구 탄천 등 유수지 3곳입니다. 각 지구별 건립 규모는 200에서 2,800가구로 국토부는 오늘 7월 말까지 이날 발표한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정식 지정하고 연내에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저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고통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도 환율 시장 개입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엔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엔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엔저를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엔저의 지속기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지만 지나간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단순 구두 개입을 능가할 것으로 곧 외환시장 개입 등 행동에 닿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 조찬 세미나에서 환율 개입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환율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고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달러-엔 환율이 달러당 97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여일이 지난 현재 달러-엔 환율은 달러당 103엔을 돌파하면서 반원의 강도가 한층 더해졌습니다. 수출 기업의 상황이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것으로 반영한 대목으로 이른바 3종 세트로 불리는 선불한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 비과세 외에 또 다른 대책이 나올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낮아지는 시중금리 속에서도 대출금리는 올리는 얌체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실태는 어떤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도 우리 시티은행과 수협, 지방은행들이 지난달 대출금리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20일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가계대출금리 비교 공시를 보면 지난 3월 연 8.04%였던 한국시티은행 신용대출금리는 지난달 오히려 연 8.15%로 올랐습니다. 연 6.7%였던 대구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6.98%로, 연 6.11%였던 부산은행은 연 6.38%로 상승했습니다. 수협의 신용대출 금리도 연 5.96%에서 연 6.47%로 뛰어올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주요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오늘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 바이오 시밀러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이오 시밀러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는 이제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좀 개념 정리를 좀 했었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시밀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피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효능이 오리지널하고 100% 똑같다라고 한다면 카피가 되겠죠. 근데, 유사하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시밀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 이제 오리지널 신약이 거의 다 이제 특허가 만료된 상태에서, 이 바이오 신약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어느 쪽이냐, 이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의약품과 합성 신약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합성 신약 같은 경우는 화학적 식을 이용한 상태라고 본다면, 이제 단백질을 이용한, 그러니까 생명체, 그러니까 미생물이나 동물 세포를 이용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100%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백질이라는 고분자의 복잡한 3차원적인 구조와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 때문에 향후 이제 단백질 신약, 그러니까 단백질 신약, 바이오 신약하고 합성 신약에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의 종류는 이제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오리지널 신약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시기가 언제냐면 198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요때를 갖다가 바이오 시밀러의 거의 1세대라고 지금 부르고요. 그래서 이쪽을 표현할 때 1세대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바이오 시밀러는 요때 대부분 오리지널 신약이 나온 상태에서 특허가 만기가 돼서 거기에 대한 복제약이 나오는 시기.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거의 폭발적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는 게 이제 2014년도까지를 1차 시기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통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슈퍼 바이오 시밀러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슈퍼 바이오 시밀러라는 얘기는 90년도 말부터 현재 90년대 말부터 선보인 바이오 신약인데 요거를 갖다 2세대 시밀러 그리고 슈퍼 바이오 시밀러.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하고 슈퍼 바이오 시밀러의 차이가 뭐냐면요. 결국은 같은 양을 똑같은 양을 투입하더라도 좀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g을 투입하는데 바이오 시밀러에서는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된다. 일주일 동안 환자의 어떤 몸 상태가 관리가 된다라고 본다면 슈퍼 바이오 시밀러는 똑같은 양을 투입하고도 한 달이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같은 양에 비해서 효능이 좀 좋아지는 거. 그래서 경제성하고 편의성이 좀 확대되는 게 슈퍼 바이오 시밀러의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조금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한 차원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 시밀러, 슈퍼 바이오 시밀러는 지금부터는 아마 거의 동일한 단어 안에서 조금 어떤 차별화되는 상황이 조금 질적인 면에서 좀 나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동향에서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2008년도에 1억 불이 안 되는 0.6억 불 정도 시장에서 2014년도까지
지금 시장은 21억 불 시장까지 커갈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연평균 지금 성장률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2014년도까지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2014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약간 위축되면서 슈퍼바이오시밀러 시장하고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바이오시밀러를 투자를 할 때 이제 슈퍼바이오시밀러나 항체 바이오시밀러 쪽에 관련 종목을 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20년도까지는 시장 규모가 2014년도 20억 불짜리 시장이 불과 6년 동안에 이제 400억 불로 성장하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바이오 시장의 전체적인 비중이 이제 한 17% 정도. 그래서 지금 도표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지금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서부터 2014년도까지는 거의 그 그래프가 올라가질 않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2014년도부터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굉장히 큰 시장이 지금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방향은 어느 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냐면 이제 2014년도까지는 인슐린,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인터페론 알파, 베타, 그리고 필그라스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본다면 2014년도 이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의 시장의 중심축은 슈퍼바이오시밀러하고 향체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부분은 결국 왜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바이오 신약을 가기 위해서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술이 축적되지 않고는 바이오 신약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한 바이오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이오 신약만을 만들어낸다고 하다가 기업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술 축적이 된 상태에서 바이오 신약으로 넘어간다면 현금 확보도 되면서 기술도 축적되면서 그러면서 무리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사항들을 향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대부분 지금 기업들이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SK하고 LG가 좀 상당히 앞서 있죠. 그리고 삼성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단계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투자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